소개받은 이민웅입니다. 저는 강의하기 전에 제 소개를 제가 합니다. 머릿말부터 맺은말까지인데요. 임진왜란 배경, 원인론부터 전쟁의 주요 경과 그리고 전쟁의 영향, 역사적 의의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 착각했네요. 제 소개가 여기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냥 제 소개 드리자면은 저는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말고 해군사관학교를 89년에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학교에 남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 국사학과 3학년으로 학부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사관학교에서 근무하고 다시 석사 갔다가 또 와서 근무하고 박사까지 해가지고 제가 학부 들어가서 박사 받을 때까지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13년.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 출신 중에 사관학교 출신들이 가방끈이 대부분 다 길어요. 요즘 추세가. 저희 동기생이 박사만 한 15명 정도 됩니다. 제가 1번 박사 될 줄 알았는데 1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2번으로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2002년부터 22년 2월에 제가 전역했는데요. 전역할 때까지 20년 동안 해군사관학교에서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전국에서 2학점 교육하는 데는 해군사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공은 임진왜란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지난주에 강의하신 노중국 선생님하고 올 여름에 제가 또 사관학교에 있을 때 장보고도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장보고에 활약했던 그 산동성 일대를 같이 돌아봤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임진왜란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는 길에 시간이 애매해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들려서 오랫동안 한번 보고 싶었었는데 역사 자료관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요. 동상까지만 보고 네. 날씨가 해지니까 추워지네요. 잘 보고 왔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가 아주 좌익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거기서 NLPD 총본산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극소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임진왜란 강의를 하는데요. 첫째 시간 50분까지 하고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도 한 50분까지 하는데 한 40분이나 45분까지 마칠 수 있으면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칼같이 지킵니다. 그 청중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시간을 딱 정시에 시작하도록 해서 제가 강의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임진왜란하고 충무공 이순신 연구만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시대를 넘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줄기차게 이순신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충무공 분야에서는 아마 전국구라고 그러죠. 전국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전체를 강의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강의안이 몇 곡지가 있는데 특강하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이 강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강의니까. 근데 또 분량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브리핑하는 식으로 쭉쭉쭉쭉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임진왜란은 조선 사상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큰 전쟁이었습니다. 1392년 건국 이래 200년 만에 전쟁이 터졌는데 이렇게 대규모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직전에
한 200년 동안 평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전쟁하는 거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영향과 전쟁에 대한 기억과 전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을 계속해서 낳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충무공 이순신 제가 이제 전공했지만 임난 최고의 영웅이고요. 꾸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동양 삼국의 배경,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첫째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주요 경과는 임진왜란 7년 전쟁 기간 동안에 쭉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6.25 전쟁이 초기에 한 1년 바짝 전투하고 그 38선 주변에서 소모전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강화 회담이 있었죠. 임진왜란도 초기 한 1년 정도 전쟁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한 4년 정도 명나라하고 일본이 강화 교섭을 쭉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강화 교섭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화 조건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을 확인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전쟁이다 해가지고 정유년에 다시 침입하면서 정유재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임진년 전쟁, 그 다음에 정유전쟁 그걸 다 합쳐서 임진왜란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불러왔고 현재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요즘 연구자들 사이에 왜란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임진전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조상들이 쭉 써왔던 용어고 일본의 학자들도 지금 임진왜란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학계의 논의가 거쳐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시기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요. 전쟁의 영향,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명나라는 어떻게 되고 일본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배경과 원인은 우리나라의 배경이요. 우리나라의 배경 15, 16세기 조선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나름 사회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국방태세도 초기에는 굉장히 튼실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에 왜구와 홍건적 침입을 물리치면서 국가적 영웅으로 국민의 영웅으로 떴던 그런 전력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왜구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5세기는 굉장히 상무적인 분위기다. 그래서 군인들도 우대를 많이 받았고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 사군 육진 개척하면서 북방 영토가 오늘날의 그 국경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런 사군 육진 개척할 때 한 사람은 문신 출신이고요. 한 사람은 무장입니다. 평안도 쪽은 평안도 쪽은 최윤덕이라는 무신이 이제 개척을 했고요. 육진 쪽은 함경도 호랑이였던 문신 출신의 김종서가 이제 개척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상무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그때 초기에 15세기에 수군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강화합니다. 배도 만들고요. 무기도 만들고요. 수군 시스템이 잘 갖춰졌죠. 15세기에. 근데 그 사실은 그때 15세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시스템이 200년 후에 이순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작동하게 되는 그냥 원인 없는 결과 이순신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었는데 무에서 유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거죠. 조선 전기에 15세기에 국가적인 수군 강화 정책이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세기에
사회 경제적 발전, 농업 기술의 발전인데요. 고려 시대까지는 이게 딱 잘라지진 않습니다. 사실은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른데 어쨌든 고려 말에 연작상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휴경하지 않는, 계속 매년 농사를 짓는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15세기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이제 시비법이죠. 시비법, 비료를 주는 거, 그 다음에 농소 편찬,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니까 국가적인 수준도 올라갔죠. 세종대왕이 펼쳤던 공법을 보면 세율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10%죠.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뭐 기름을 넣거나 옷을 사거나 무조건 우리가 지불하는 돈의 10%는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세종대 공법의 세율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 정말 기가 막힌 제도였고, 그게 가능했던 게 이런 사회경제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이 나오면서 지방에 시장이 생겨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잉여 생산이나 부의 축적이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도 발달하고, 수공업도 15세기에는 이제 관장제 수공업 해가지고 공장 장인들이, 기술자들이 전부 다 국가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차 사용화하고 시장을 위한 판매를 했던, 그래서 15세기, 6세기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있었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훈구파, 살인파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살인파가 등장하게 되는 게 훈구파가 이제 워낙 정권을 장악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견제 세력으로, 특히 많이 등장했던 게 이제 성종대, 성종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죠. 그 다음에 중종, 반정을 했죠. 연산군 반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살인파가 많이 등장을 하고, 살인파가 등장해서 기존에 있었던 훈구파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사화죠. 사화 때문에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당파성론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들 맨날 싸움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제 때까지도 그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저희 시대까지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물론이고요. TV 뉴스에서 뉴스 시간에 막 국회에서 이게 난장판 되는 걸 보면은 저 봐라, 저 한국 놈들 또 싸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치는 싸우는 게 당연한 거고요. 권력 쟁취가 정당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 당쟁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싸움만 하는 민족인 것처럼, 민족성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1589년 3년 전에 정여립의 난이 있었습니다. 기축옥사인데요. 이 정여립난 가지고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거짓이다, 진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여립은 율곡 이이의 제자였는데, 율곡 이이가 1584년에 52세로 돌아가시죠. 사실은 뭐 요즘 기준으로 해서 요절했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평균 연령이 50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사시고 가신 거예요, 그분도. 52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스승사별 후에 서인에서 동인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승을 배반한 것처럼 나오니까 선조 임금이
파직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직당한 다음에 자기 고향 전주에 내려가서 율곡 이 선생한테 배웠던 그런 걸 가지고 그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뭐 영모를 일으켰다고 서인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 영모인지 아닌지 저는 그때 같이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화 규모가 일반 사화 우리가 4대 사화를 얘기하는데 그 사화를 능가해요. 천여 명이 연루되어서 뭐 죽거나 귀양 가거나 뭐 피해자가 엄청납니다. 임진왜란에 영향을 미쳤죠. 국내 정정이 굉장히 불안했다. 신하들이 맘 놓고 왕에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여러분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때 임금이었죠. 선조 임금은 우리가 조금 일반적인 조선의 임금들하고 조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자 단계를 거치지 않았어요. 일반 그냥 궐 밖에서 일반 선비들이 받는 교육, 그러니까 그냥 사대부들이 받는 유학 교육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교육을 받을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유성룡입니다. 유성룡이 그 선조 임금이 임금 되기 전부터 친했던 거예요. 근데 임금 되고 난 다음에도 유성룡만한 인재가 없으니까 유성룡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그랬던 거죠. 근데 유성룡이 또 이순신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순신의 중형이었던 이효신하고 동갑 친구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친구 형님이 중요하다.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친구 형님이 중요하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농담도 잘하는데 오늘은 농담을 좀 자제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정이 불안했고 16세기는 국방 태세가 해이해졌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나라. 그러니까 고려 시대가 불교의 나라라면 조선은 유교의 나라거든요.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 그 성리학이 뭐 14세기에 그 원나라 시대에 이제 송해 학자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고려 말에 이제 들어와서 그걸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 체화하고 우리 조선의 것으로 이렇게 소화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15세기이고 16세기에는 그게 이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조선 성리학이 자리 잡으면서 문학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신 위주로 가게 되고 무장들에 대해서 그 임진왜란 당시의 무장들은 그 문신들이 지렁이 보듯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천시했다는 거죠. 그 왕조실록에 보면 이순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는데 선조 임금이 유성룡한테 물어보는 게 야, 이순신은 글 좀 아냐 그래요. 글은 쓸 줄 아냐. 글 쓸 줄 모르는 무장들이 꽤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16세기에 국방태세가 해이해져가지고 조선 시대의 어떤 군사제도는 오늘날하고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민 개병제죠. 남자들은 20세 되면 뭐 한 20개월 정도 전부 군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근데 조선 시대에는 16세부터 60세 남성들은 양인 남성은 군역이라는 걸 줬어요. 군역. 그래서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돼. 숫자리수로 가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대신 보내거나 아니면 대신 보내기 위해서 포를 뭐 3필이면 3필, 4필이면 4필 내는 그런 시스템이 조선 전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세기 말 임진왜란 직전이 되면은 장부상에는 20만 명인데 실제 국방에 필요한 군인들은 훈련받은 군인들을 요즘 용어로 말하면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상비군.
항상 준비된 군대, 상비군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고 부하들을 잘 인솔할 수 있는 숙장은 훌륭한 지휘자, 지휘관 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초기에 육전에서는 엄청난 패배를 겪게 됩니다. 4월 14일 1592년 4월 14일 부산 첨사진성이 함락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전에서 탱크를 몰고 진격을 해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20일이면 와 엄청난 스피드로 올라왔다니. 근데 그 시절에는 뭐 말 타는 병력이 15만 명, 16만 명 중에서 말이 몇 명이나 탔겠어요. 한 많아봐야 한 4, 5만 명 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만 명은 부산에서부터 계속 뛰어온 거예요. 네.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런데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됐다.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저항다운 저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6세기의 어떤 국방태세의 해이를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명나라는 어땠느냐? 중국의 한 왕조의 그 생명, 한 왕조가 교체되는 주기, 그러니까 보통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200년. 200년. 그렇죠. 예, 200년 맞습니다. 200년입니다. 근데 명나라가 1368년에 건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560년대가 지나면서 이미 명나라는 망할 시점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오히려 보통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한 100년 더 이상 갔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바로 이 장거정이라는 만력 황제 신종의 스승이 되는 장거정이 개혁 정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 권력을 어린 황제를 대신해서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부국 강병을 하면서 세금을 잘 걷고 그다음에 북로 남해와의 대결을 전쟁을 조금 줄여가면서 외구 대책을 잘 세워서 외구에 대해서 뭐 처리를 잘하고 해서 한 10년 정치를 했는데 이 동안에 명나라가 다시 살아났어요. 완전히. 명나라가 그때 살아난 그 힘을 가지고 임진왜란때 조선을 도와준 겁니다. 임진왜란에 파병이 가능했던 게 장거정의 개혁 정치였다. 그런데 장거정이 10년 집권하다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만력 황제가 이게 여러분 그 왕정의 왕정 황제 정치 이 독재 이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하면 그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없거든요. 굉장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황제가 멍청할 때,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 신종 황제가 어려서 왕이 됐고 장거정을 등용해서 성공하는 듯 했는데 장거정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조회도 잘 안 나가요. 황제가 정치의 실증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문란해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부가 허물어지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 시점,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참 신종 황제 고마운 거는 조선에서 병력 요청을 했을 때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걸 들어준 황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그 신종 황제는 조선 후기 내내 조선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책 중에 하나가 장거정이라는 사람. 이 장거정이 이번 제가 여름에 산동반도 일대를 여행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노중국 선생님이랑 이 장거정도 산동 출신이더라고요. 산동 출신이고요. 척계강.
장거장이 아니라 척계강을 등용했는데 이 척계강 장군이 산동반도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절강병법을 채택합니다. 절강성에 왜구들이 많이 침입했는데 여러분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인데 일본군 외적의 장점이 뭔가요? 칼. 그렇죠. 칼의 문화죠. 칼의 문화. 단병이라고 합니다. 짧은 데서 막 이 칼부림하는 단병 전술 이 일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왜구들이 칼을 가지고 덤비면 사실은 중국이나 조선의 병사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거죠.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척계강이 만들었던 병법이 바로 절강병법 기효신서라는 책인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 책에서 한 10명 내지 15명이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이 병거, 전차죠. 전차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서너 사람은 조총을 쏘고 또 한 서너 사람은 여러분 칼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칼은 짧은 데서 오잖아요. 그렇죠? 활도 있고요. 같은 단병 무기로서는 창이 있습니다. 창이 길죠. 창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일본 왜구에 대응하는 전법이 절강병법이에요. 기호신서라는 책. 이것이 임진왜란 중에 우리 조선에 도입이 됐고 그 책이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군형이 훈련도감입니다. 조선 후기 5군형 중에 훈련도감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국은 장거정 몰락 이후에 군비가 약화되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1592년 6월, 7월에 굉장히 조선에서 급박한 사신 파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본이 쳐들어 지금 왕이 지금 피난 갔다. 우리 좀 도와달라. 굉장히 많이 갔는데 알았다. 도와준다. 결정난 거는 6월, 7월이에요. 도와주겠다. 선언을 했는데 실제 병력이 주병력이 우리나라로 건너 들어온 거는 그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럼 그동안 뭐 했냐? 9월 달까지 저쪽 서쪽에서 보바에라는 발베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어요. 반란 진압. 그 반란 진압군 사령관이 우리나라에 파병한 사령관 이여송이었어요. 이여송이 굉장히 바빴죠. 보바에란 진압하고 그리고 한두 달 준비한 다음에 다시 조선으로 출병하는 사령관이 되어서 옵니다. 아주 제가 공부하다 보면 서양사나 동양사 이런 쪽에 역사를 좋아하니까 책을 읽는데 하버드대 교수인데 게리 레이황이라는 교수가 쓴 1587년 아무 일도 없었던 해. 1587년 아무 일도 없었던 해. 이 책 제목이 되게 재밌죠.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시대 중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글을 재밌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사학자들이 글을 쉽고 재밌게 써야 되는데 이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써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끼리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목표가 고졸 이상이면 모두 읽을 수 있는 논문을 쓰겠다. 그래서 제 논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이 책으로 나왔거든요. 그 책이 인문학서적에서 10,000권 이상 팔리면 베스트셀러거든요. 10,000권 이상 팔렸습니다. 임진왜란 공부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 이순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책 절판돼서 이제 안 나옵니다. 없어요. 임진왜란 해전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쓴 책이 이순신 평전이라는 책인데요. 원래는 제가 오늘 소개하는데 그 책 장사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빠졌어요 오늘. 임진왜란 해전사 두 번째 이순신 평전
이순신 평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도 10,000권 이상 팔렸어요. 요즘도 꾸준하게 한 200권씩 나가요. 매년. 이유가 있죠. 사관학교 교재로 씁니다. 그렇죠. 웃으셔야 돼. 이건 농담한 건데. 명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 15세기 정화함대 해상탕원, 굉장히 이게 재밌는 역사인데 해양에 진출을 했어요. 해양에 진출을 했는데 일본과의 해상무역을 금지시키는 해금 정책을 쓴단 말이죠. 해금. 그래서 일본과의 조공 무역 관계가 단절되니까 일본에서는 중국하고 무역을 꼭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3포를 개항해 줬거든요. 제포, 연포, 부산포 이 3포를 개항해 줘가지고 그쪽에서 주고받고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명나라한테 공식 승인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랑 무역을 했는데 중국하고의 공식적인 무역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무역 할 수밖에 없고 그 밀무역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왜구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후기 왜구는 중국계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왜구가 외인의 복색을 하고 쳐들어오는데 중국 사람이 80~90%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대학의 무라이 쇼스케라는 지금 한 70대 중반 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중세 외인의 세계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분 학설이 소개가 됐는데 그분 논리는 한마디로 마지널맨 시어리. 무슨 얘기냐면 경계인. 이게 조선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명나라 사람도 아니고 도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왜구다라고 설명해. 왜구가 반드시 일본인은 아니다라는 얘기. 근데 그게 중국 측에는 설득력이 있어요. 중국 측에는 설득인데 우리나라 그 정권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바닷가에서 살던 그런 해적 집단이 장보고 시대 이후에 없거든요. 장보고 시대 이후에 없기 때문에 마지널맨 시어리가 우리나라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의 이런 반해금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왜구가 창궐을 했고 근데 일본에서도 이 왜구가 되어서 약탈하는 방법 말고는 명나라로부터 원하는 물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원인론 중에 하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국제무역의 재개를 아주 극단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고 했다. 이게 그 주요 임진왜란 원인론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명나라는 그렇고요. 일본의 경제 상황은 일본도 굉장히 그 농업이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업공상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왔어요. 일본은 철저하게 사무라이, 병력, 병사, 그 다음에 농민, 공장, 상인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전부 농민이 다 개병제였잖아요. 조선시대. 농민이 다 군사가 돼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일본 임진왜란 초기에 전쟁 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 농사를 지어라. 처음에 점령 정책이 우호적이었거든요. 자, 조선 백성들은 예년처럼 그대로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세금을 조선 정부가 받던 것보다 조금 덜 받겠다. 그러면 와 환영하면서 따라줄 줄 알았는데 웬걸? 농민들이 전부 산으로 들러 도망가고 의병에 다 참가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의병은 다 군인으로 가야 될 농민들이 대신 들어간 게 의병입니다. 의병도 반관군이죠. 군인들이 들어간 거니까. 일본하고 완전히 다르죠. 일본하고.
장인의식이 있었고 가업세전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방 범별로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가 발전하고 있었고요. 각자 통일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무력이 급속도로 신장되고 있는.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 150년 동안 일본은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 전국시대 각 지역 다이묘들이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경쟁하는 그런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극상이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좀 덜 떨어진 주군들은 부하들이 이렇게 없애고 올라가고 이게 아주 많았다는 거죠. 무사들의 이학 집단이 많았고 실력에 의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아주 좋은 예.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위인 1위 누굴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잡아 죽일 놈 1위인데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인물 1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유가 뭘까요? 2위가 이토 히로부미.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인물 1위, 2위는 대한민국에서 때려 죽일 놈들 1위, 2위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뭐죠? 둘 다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평민 출신. 평민인데 집권자까지. 이토 히로부미 수상을 2번, 3번 하거든요. 하급 무사 출신이에요. 하급 무사. 네. 일본의 문화적 욕구가 많았고요. 차문화가 발달하면서 귀족 문화로 발전하고 있었다. 네. 전국시대 혼란이 있었고요. 실력 제일주의 사회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전국 통일의 3대 영웅, 이건 아주 유명하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1590년에 전국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파티 연회하면 중국을 점령하고 인도까지 진출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메이드 바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원래는 오다 노부나가가 굉장히 떠들었던 얘기예요. 굉장히 통이 컸어요, 이 사람은. 예. 다이묘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같이 옆에서 이렇게 가신으로 있다가 주군이 그런 얘기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야, 진짜 멋있다. 그래, 중국을 점령하고 인도까지 진출하는 이게 자신의 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원인론 첫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론. 거기에 불을 싸지른 게 뒤늦게 얻은 아들. 3살 때 아들이 죽어버리죠. 이름이 생각해. 무로마스인가 하여튼 학송이죠. 학송이 2번째 아들인가요? 하여튼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것도 오다 노부나가의 양녀 출신의 정군이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3살 만에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플러스 야망설 이런 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첫 번째 원인. 2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적 원인. 뭐 그런 게 있고요. 3번째는 통일된 다음에 너무 이게 통일이 완벽한 통일이 아니에요. 힘으로 다 눌러서 통일한 게 아니라 항복받고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 기존의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누가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강력한 군사력을 해외 원정에 돌리기 위해서 국내 정정의 안정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원인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본은 유럽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어요. 재미난 얘기인데 포르투갈, 스페인, 특히 포르투갈 세력이 중국 땅에 접근을 했지요. 마카오라는 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국 땅에 계속 했는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손을 뻗친 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히라도
나가사키 현에 제일 왼쪽에 있는 히라도라는 섬인데 거기에 상관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나가사키 쪽으로 가서 데지마, 출도 뭐 이런 쪽으로 그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도 계속해서 네덜란드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 일본의 해외 창구는 열려 있었다. 유럽 관련해서 열려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화승총, 조총이 전달이 됐고요. 이 조총이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시키는 촉매자가 됩니다. 이 조총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장 효과를 본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전국 통일을 이룬 것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그래서 전통의 외교 관계인 조공 채권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교 활동이 증가하고 있었다. 요 맨 밑에 얘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마도가 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독도로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야, 기딴 소리 하지 마라. 대마도가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1419년에 세종 1년에 대마도를 정벌 합니다. 그래서 대마도주가 항복하고요. 경상도 속현으로 들어와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가 니네 땅, 니네 땅이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실질적인 지배는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 대마도가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좀 정상적인 교육을 받거나 국제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 주변에 그 많은 인재들이 서포트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외교 관계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조선이 대마도의 속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선의 왕이 입조를 해라. 조선의 왕이 입조하고 명나라를 칠 때 앞장서라. 이거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그거를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죠. 정명향도거든요. 향도는 앞에 서서 이렇게 길 안내하는 게 향도잖아요. 그거를 한 글자를 바꿨어. 정명가도. 가자는 빌려줄 가자예요. 그렇게 그 국서 같은 거를 이렇게 조작하는 게 대마도에서 계속 대마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조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임진왜란때 우리나라에 길 안내했던 놈들이 다 대마도 출신. 간첩들이 다 대마도 출신. 그래서 대마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도 대마도 가면 한국 사람들 오는 거 시끄럽다고 싫어하죠. 제 대마도가 재미는 1박 2일로 한 번은 다녀오셔도 돼요. 되게 쌉니다. 부산에서 배 타고 가면 제가 한 2-3번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랑 관계되는 유물 유적이 굉장히 남아있어요. 대마도 전체 인구가 놀랍게도 이건 강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양념으로 한 4만 5천 명 되는데 그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한 2만 명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동네가 이제 대마도죠.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한국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외교 관계 나빠지면서 한동안 안 가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또 그새를 못 참아서 떠날 사람 떠나고 다시 요즘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제 삼국의 상황은 말씀드렸고요. 삼국의 상황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원인론 아까 제가 3개를 이미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 야망론, 오다 노부나가의 그 명나라 정복하겠다는 것을 승계했다. 두 번째, 1590년에
일본 통일은 사실은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국내 정정이 불안했다. 언제 어느 때 그 강력한 다이묘들이 반란을 일으킬 줄 모르니까 그 세력을 대외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국제무역 재개를 위한 극단적인 방법 채택이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요, 사실은 2년, 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날 거가 대부분 알려졌어요. 네, 알려졌어요. 그래서 서해 유성룡이 이순신을 정읍현감 저 종육품에서 정삼품 수군절도사로 특별 승진시키거든요. 7계급 특진. 오늘날 계급으로 환산해서 보면 대위에서 투스타로. 네, 대위에서 투스타로. 그렇게 파격적인 승진을 시키는 것도 전쟁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순신을 봤던 거예요. 유성룡이. 훌륭해, 똑똑해. 그 관직 생활 하는 것도 다 옆에서 봐왔고 그러니까 믿을만해 해서 선조한테 추천을 했고 선조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전라자수사로 전쟁 1년 2개월 전에 가서 준비를 잘 해서 해전에서 그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임진왜란 시기에 충북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육지에서는 대책을 못 세웠냐? 대책을 세우긴 세웠었어요.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신립이라는 장수를 전국에 보내가지고 이 남쪽에서 성도 쌓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평상시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 쌓으니까 얼마나 이 불만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은 불만 얘기하고 성을 쌓아봤자 여러분 일본에 성 가보셨죠? 오사카 성 가보신 분? 예, 좀 많이들 가보시죠. 나고야 성, 가토 키요마사가 썼던 나고야 성하고 그 구마모토 성은 일본의 3대 성곽 중에 하나인데 두 개가 공통점이 구마모토의 성주였던 가토 키요마사, 우리나라 임진왜란 초기 2번대 사령관이었던 가토 키요마사가 축성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었던 성입니다. 최근에 한 5년 전에 지진이 나서 몽땅 허물어졌는데 20세기에 복원한 부분이 다 무너지고요. 원래 쌓았던 옛날 성은 그대로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니까 제가 11년, 12년 일본에 1년 있었는데 그때는 땅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못 가고 이렇게 가건물로 이렇게 다리를 높여놨어요. 이렇게 그 지진 난 거를 이렇게 구경하라고 보기 더 좋더라고요.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왜 했죠? 우리나라 성은 일본 성에 비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성이죠. 이건 성이 아니죠. 울타리죠. 울타리. 이런 거 쌓는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만 들고 막 불만 불평하니까 하다가 중단했어요. 하다가 중단했어요. 또 그 통신사 갔다 오고 나서 결과 보고할 때 정사는 전쟁 난다 그러고 부사는 전쟁 안 난다고 그랬어요. 학봉 김성일이 전쟁 안 난다고. 그 바람에 전쟁 준비를 하던 거를 또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막 요즘 막 국뽕에 차가지고 막 무기가 어떠니 막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5위권이 뭐냐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준비되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오히려 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희 군 출신이 돼서 불안한 거죠. 안보에 대해서. 그 조선과 명 나라 전쟁 관련 원인 우리나라에는 아까 살펴봤지만 경제적으로 쫙 뜨고 있었고 그 대신에 정치적으로는 좀 불안했다.
정치적으로는 좀 불안했다.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면 조선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이 당한 거예요. 뭐 외교 관계가 잘못 틀어졌거나 우리가 무슨 큰 해악을 끼쳤거나 우리가 무슨 적대 행위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전쟁 특징, 일본이 전쟁하는 특징,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태평양 전쟁, 임진왜란까지 어떤 특징이냐? 예, 선전포고가 없어요. 기습입니다. 기습을 빵 하는데 임진왜란도 마찬가지 4월 14일 날 전쟁이 시작되는데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될 정도로 당했으니까 거의 뭐 육전에서는 그냥 토붕와해 흙담이 무너지는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은 제가 첫째 시간 강의할 때 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짚어가면서 갈게요. 1592년 4월 14일 개전하게 됩니다. 여기 13일 개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어떤 기록에는.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달력이 차이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하루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개전한 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월 13일 날 부산 항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개전 날짜는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부산포정사 정발 전사 15일 동래성 함락 5월 3일 한성 함락 딱 20일 만에 6월 14일 평양성 함락 근데 말이죠. 선조 임금이 기가 막힌 그 동물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함락되기 3일 전에 꼭 성을 비워요. 한성에 4월 30일 날 출궁하거든요. 그 5월 3일 날 함락됐어요. 이 평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월 10일인가 11일인가 딱 나가자마자 3일 만에 함락됩니다. 이 내부의사라는 거는 이 의주까지 갔죠? 의주까지 가서 의주 도착했는데 의주에 가자마자 신의주가 바로 명나라 국경이잖아요. 그죠? 선조 임금이 나 명나라로 망명할래. 이걸 신하들 앞에서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특히 선조의 의지를 가장 잘 따랐던 신하 유성룡도 전하가 명나라 따교 압록강 건너는 순간 왕이 아니다 당신은 필부다. 명나라에서 왕 대우해 줄 줄 아냐. 전혀 안 그렇다. 근데 이 시기에 얼마 직전에 베트남이 망했어. 베트남이 망해가지고 베트남 왕이 이 명나라로 망명 가가지고 명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다시 나라를 되찾았거든요. 이게 선조 임금도 나도 베트남 왕처럼 할란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부 이제 안내자에 붓을 붙였잖아요. 안에 붙겠다. 명나라에 망명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 임시로 좀 그때 이제 들려왔던 소식이 이제 수군의 승전 소식, 그 다음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왕이 어딜 가냐. 기다려보자. 그래서 선조 임금이 이제 의주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4월 23일 곽재우 의령에서 기병.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최초의 기병, 일본 의병 곽재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쪽 호남 쪽에서 이거보다 조금 빨리 의논이 됐다 하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학설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곽재우, 그 다음에 5월과 6월 사이에 의병이 봉기하게 된다. 남명 조식 제자들이 전국 의병장의 90%입니다. 남명 조식이라는 분이 저쪽에 산청 쪽에 덕천 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키웠는데 이분 제자들이 평상시 가르치기를
실천이 없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실천을 얘기하고 활쏘기 뭐 이런 것들을 시켰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남명조식의 제자들이 전부 이 의병장이었고,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조임금이 1607년까지인가 살죠. 1608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도 8년 이상 살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 임금이 되잖아요. 광해군이 임금이 되는데 광해군 15년 집권하는데, 광해군 시절에 광해군 정권은 북인 정권입니다. 북인 정권. 북인 정권은 전부 임진왜란 때 의병 전쟁에 나섰던 의병장들 위주 북인 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5월 4일부터 9일까지 이순신의 1차 출전,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2차 출전, 7월 3차, 8월 9월 1일 날 이제 4차 부산포회전까지 수군이 4번 출전해서 10번 싸워서 10번 모두 이기는 승첩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9월 1일 날이 음력으로 9월 1일 날이 그 해에 10월 5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 시민의 날이 9월 1일 부산포회전 승전 기념일이 부산 시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라도가 유지가 되었고요. 전면 점령이 아닌 선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시 몇 개를 점령한 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점령을 피한 지역도 존재했다는 게 얘기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점령을 피한 지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던 겁니다. 의병이. 6월 22일 선조임금의 의주에 도착했고, 그 6월 중순에 명나라가 참전하겠다는 소식을 전달해 왔는데, 7월 중순에 요동 조승훈이라는 장수를 먼저 선발대로 3,000명을 보내서 조승훈이 보무도 당당하게 평양성을 탈환해보겠다 하고 공격했다가 여접시 깨집니다. 일본. 그러니까 이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둘 다 동시에 놀라는 거예요. 일본은 명나라가 벌써 참전했어? 이렇게 놀래고, 명나라는 야, 일본 애들이 이렇게 세? 서로 놀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7월 24일 이매군과 순하군이 가토 키요마사 가등청정에게 체포당합니다. 이때는 이 이매군 순하군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게 선조임금이 왕자들을 전국에다 보내가지고 근황병 모집하라고 갔어요. 근데 함경도 쪽에 갔다가 이 토호들한테 행패를 부니까 내가 왕자인데 대접이 이것밖에 안 돼? 막 이러니까 토호 중에 국경인이라는 사람이 이 자식이 전쟁이 났는데 진짜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이네 하고 또 왕자 두 놈을 묶어가지고 가토 키요마사한테 데려다 줬어요. 가토 키요마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가토 키요마사한테 조선 조정에서 1년 넘게 바싹 엎드려가지고 아들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다음에 풀려나. 그래서 돌아옵니다. 재밌는 거는 왕실에서 이상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매군의 아들과 딸은 가토 키요마사 일본까지 데리고 가버려요. 선조임금의 가장 큰 아들의 딸과 아들은 가토 키요마사를 모시는 절의 주지가 되고요. 딸은 그 성장해가지고 그 가토 키요마사 부하 장수의 부인이 돼요. 영영 못 돌아와요. 영영 못 돌아와. 이상가족.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의 피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겪게 되는 거예요. 이매군의 아들, 딸 얘기를 잠깐 들려드렸어요. 12월 25일 이여송 본대가 압록강을 동항해서 우리나라에 왔다. 그 다음에 1월 9일 평양성 수복전투에서 승리했다. 평양선 수복전투 승리. 이것이 명군이 우리나라 조선에 와서 처음 얻은 승리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승리였어. 27일 같은 달 27일 벽제간 전투에서, 벽제간이 어디냐면요,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면은 조선 왕궁에 들어가기 전날 머문 숙소예요. 이렇게 딱 벽제관에 머물게 되거든요. 벽제관 부군입니다. 부군. 벽제관 뒷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일본군이 이제 명군에 대해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때 이여송이 이제 가병 1,500명 기마병 가지고 그 밑에 부하들이 그러니까 대장 이 멍청한 대장 멍청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로 실패한 대장들을 보면 밑에 훌륭한 참모들이 건의하는 거를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때도 밑에서 부하 장수들이 천천히 갑시다. 이 보병들이 많은데 보병들이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마병 먼저 가다가 저한테 기습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분명히 만류했는데 가병들 데리고 갔다가 거의 1,500명 대부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여송이 전쟁에 대한 의지가 확 꺾여서 다시 평양으로 후퇴해버립니다. 평양으로. 평양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해죠. 그 해 그냥 가을에 철군하게 되는 명나라로 돌아가는 2월 12일 날 행주대첩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이겼어요. 행주산성이라고 그래서 저는 가봤거든요. 이게 그 석성이 아니에요. 토성이에요. 토성. 그 한강변에 있어서 한강 쪽은 방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반 정도 방어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여러분 유명한 행주치마가 나오죠. 이제 뭐 그때 이제 수군들이 와서 뭐 한강을 통해서 화살 보급을 했는데 그 보급한 화살까지 다 쏜 거예요. 이제 일본군을 쳐들어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무기가 짱돌이었어요. 짱돌.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행주치마에다가 돌 갖다 주면 그 돌 갖다 이 돌이 사실은 이 돌팔매가 외구 침입할 때도요. 삼포해변 때도 이 안동에 그 돌팔매 부대가 있었어요. 돌팔매 부대. 그래서 이 돌팔매 부대가 전투 성과가 낸 거예요. 이 돌 던졌는데 맞아 보십시오 이거. 중상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서 그렇죠. 위에 있으니까 밑에 더 던지기 좋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더 우스갯소리를 이제 행주 대첩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권율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유성룡이 파주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주산성에 들어갔거든요. 일본군이 파주산성까지 쫓아왔는데 바로 뒤로 돌아타가지고 돌아갔어요. 파주산성 주변에 돌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4월 18일 일본군이 한성에서 철수를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때부터는 강화교섭기입니다. 강화교섭기 4년 동안 8월 14일 훈련도감이 창설되고요. 이 훈련도감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조총배운. 이 조총이 일본 측에서 이제 들어온 거는 몇 개 있었는데 조총이 없으니까 이순신한테 편지 써요. 선조임금이 조총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보내라 하니까 임진장초에 조총 30자루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월 30일 이순신이 삼도 통제사에 임명됩니다. 초대 3도 통제사.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일대 초대 3년 6개월 먼저 하다가 파직당하죠. 정유년 초에. 2대 원균이 1월 말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6개월 정도 했죠. 7월 16일 칠천장에서는 패전하고 160척을 홀랑 까먹어요. 강화교섭기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순신이 준비했던 조선의 전력이 한 방에 잃어버려요. 본인도 전사. 그리고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받은 게 이순신 다시. 그래서 칠천장 해전으로부터 정확하게 2개월 후에 펼쳐진 해전이 명량해전. 칠천장 해전 패전, 명량해전 승리. 어떤 사람은
13척 가지고도 이기고 어떤 사람은 져서 160척을 잃어버려요. 지휘관의 중요성입니다. 지휘관의 중요성.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이순신이 전사합니다. 전쟁이 끝나죠. 이 7년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 특강을 듣기 때문에 하나는 기억하고 가시라. 이 명량 재밌게 보셨죠? 노량, 한산 다 보셨죠? 저는 마지막 노량은 안 봤어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여러분들 그 한산에서 1시간 이상 전투 장면 나오죠?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막 포탄 날라가지고 막 뻥 터지고 불 나고 막 사람 날라가고 보기는 좋은데 그런 무기는 18세기 이후에 로켓 폭탄이 만들어지면서 피 발사체가 상대방 배에 탁 꽂힌 다음에 팡 터지는 거 이런 거는 18세기 이후에나 있는 무기예요. 임진왜란때는 그런 무기가 없었다. 쇳덩어리가 날아가서 구멍나는, 배에 구멍나는 그 나무 화살, 대장군전 한 1m 80 정도 되는 앞에다가 쇳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똑바로 날아가라고 쇠 날개를 붙여놨거든요. 그 쇠 날개가 뚫고 들어가면서 구멍이 커지는.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구멍 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깔아앉습니다. 그러면 분멸, 태워서 없앴다.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뭘로 태워서 없앤 거예요? 불화살로. 불화살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뭐 오늘 뭐 본전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김한민 감독이 저랑 그 패친이에요.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한 2번 만났거든요. 같이 식사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요식행위 뭐냐면 그 자문을 했다. 그걸 나중에 알았어. 내가 좋은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1도 반영이 안 돼. 진짜 하나도 나한테 듣고 그냥 전부 다 수긍한 거예요. 전부 다.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린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지막 노량해전에 그 자문하고 난 다음에 야 뒤에 그 자문했다고 그 명단에 내 이름 나오냐 그래. 나온대. 그래서 내가 그걸 본다고 그냥 그 안 보이는 눈으로 그냥 영화관에서 얼마나 작게 쓰고 얼마나 빨리 올라갔는지 결국 확인 못했어요. 자, 초기 육전의 패배 원인 상비군과 숙장의 부재, 지휘체계가 혼선되었다. 일본은 100년 동안 전국시대 직업군인들이 많았다. 이쪽은 전쟁의 피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적 물적 피해가 다대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치를 떠는 이 악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게 기원 후부터입니다. 왜구가 침입해서 신라 쪽이 엄청 당했거든요. 신라에서 엄청 당했어요. 근데 그게 시초고 그 다음에 그런 악감정이 폭발한 게 임진왜란 때. 특히 정유재란 때. 정유재란 때는 일본의 전쟁 목표가 달라졌어요. 임진왜란 초기에는 명나라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명나라 정복이 목표였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점령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정유재란 때는 조선 하삼도를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해서 일본 그 다이묘들한테 영지로 주겠다. 조선 땅을 차지하는 게 전쟁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선의 나이든 남자 여자는 다 죽였어요. 그 다 죽인 증표가 뭐예요? 귀 잘라가고 코베 갔어요. 이총 비총 교토에 풍국신 다 앞에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이순신이 노량해전은 사실은 일본이
철군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막고서 끝까지 싸운 거예요. 왜? 정유전한테 우리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놈들인데 한 놈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군인 마인드죠. 그래서 이 민족 감정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엄청 폭발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당한 게 일제시대입니다. 1876년 개항이 되고요. 개항된 다음에 1910년에 합방될 때까지 36년 동안은 합방 준비였어요. 일본이 집어먹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그리고 식민지배 36년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당한 식민지배보다 잔혹한 아주 잔인한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 말 못 쓰게 하고 우리 이름 바꾸라 그러고 우리 역사 못 가르치게 하고 이 조선 사람들을 일본의 2등 국민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지는 말아야 된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박물관에 나와 있는 그 구호처럼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빚을 좀 갚을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항상 터집니다. 자, 이제 이게 전쟁 경과를 7년 전쟁 결과를 빨리 설명을 한 거고요. 강화 교섭기 1593년 4월부터 96년 12월까지 96년 9월에 오사카성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화 사절을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제시했던 7가지 조건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야 무슨 소리야 다시 전쟁해. 그래서 그 대신 이번에는 명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조선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바뀐 전쟁이 이제 정유재란이죠. 선조 임금이 6.25 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왜 그렇게 비슷해?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휴전은 없다. 북진 통일밖에 없다. 그래서 점심은 평양 가서 먹고 저녁은 의주 가서 먹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6.25 그 정전회담에 대한민국 대표는 사인 안 했어요. 없어요. 중국, 유엔군, 북한 이렇게 사인하고 정전이 됐었죠. 이 선조 임금이 그랬어요. 강화를 노라는 놈은 선참후계라. 무슨 얘기예요? 먼저 목부터 빼고 제가 강화회담 얘기했어요. 강화회담 말도 못 꺼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말 꺼낸 인사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못 말립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게 선비들입니다. 이정암이라고 연안성 전투에 승리했던 분이 이제 전라도 관찰사가 됐는데 전라도 관찰사가 빨리 휴전하고 정전하고 휴전하고 우리 힘을 키워가지고 일본을 다시 쳐들어가자.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했다가 나중에 강등 나가죠. 강등. 명예 조선 불신 내정 간섭 아주 심했어요. 광해군 세자 책봉을 안 해줬어. 승인을 안 해줘. 명나라에서. 그러면서 선조도 왕위를 흔들었어요. 세자가 대신하게 해라. 계속 그러니까 선조가 이런 외교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은 임금이 태업을 했어. 임금이 태업. 이 임금의 태업 방법은 선위 파동. 야, 나 이제 임금 안 할란다. 야, 광해군 세자한테 왕위를 전달해라. 안 한다. 밑에 신하들이 이게 학습 효과거든요. 학습 효과. 이 선위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이방원. 야, 이제 내가 18년을 했는데 이제 그만할란다. 완전히 밑에 있는 부하들의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울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뭐라 그래, 충직한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사람. 전하 맞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저랑 같이
금강산 구경이나 다닙시다. 이랬던 신하들은 전부 귀양 가고 막 잘리고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늘에 해는 두 개가 없습니다. 뭐 절대로 아니 됩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이랬던 신하들만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이제 광해군도 안 그래도 선조임금이 별로 자기 안 좋아한다는 거 아는데 똑똑하다는 현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이 자기 아버지가 선입하동 때문에 16번 했어요. 16번. 전쟁 중에.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 명나라 책봉정사의 도주 이런 아주 재미난 사건들이 임진왜란 7년 역사에 관련되는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는 진짜 이 배꼽 잡고 웃을 사건들이 많아요. 이 황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임명하는 임명사절, 책봉사절을 보냈는데 정사가 도망을 갔어. 부산에서. 일본을 안 넘어가고. 부사를 정사로 올리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재미난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 강화교섭기다. 이 강화교섭기에 이순신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군량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선 건조하고 뭐 군량 마련하는데 병력 뽑는데 엄청나게 고민하고 노력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강화교섭기가 되죠. 정유재란은 전쟁 목표가 변했다. 조선 남부에 점령해가지고 영지로 나눠주겠다. 그리고 임진왜란 시기에 전쟁에 실패한 원인이 수군 때문에, 조선 수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선의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해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정유재란의 전쟁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칠천량해전에서 원균이 실패하면서 조선 수군이 괴멸적인 파괴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라도부터 공략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백성들이 귀 잘리고 코 잘리는 그러니까 아주 인자한 일본 장수가 사람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 코만 잘라와.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코 없이 살아가는 전라도 백성들이 많았다. 사람 안 죽이고 죽이고 난 다음에 배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코만 베면 코만. 그러면 사람 하나 죽인 카운트가 되니까. 자, 7월 16일 칠천량해전 승리 이후에 전라도를 공략하고 그런데 이 승세가 정유재란 때는 자 임진년에는 4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6월 14일까지 쭉 한 2달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9일 날 평양성 함락될 때까지 유지했어요. 그쪽 평안도 함경도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올라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어디서 막히냐면 직산 전투. 직산이라는 곳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사이 경계 부분에 있는 지금 직산군현이 없어졌어요. 직산이라는 지역이 6토막이 돼가지고 성완, 평택, 안성 여기 다 나눠지고 없어요. 직산이라는 곳은 없는데 이 직산 전투에서 명나라 장수 해생이 일본의 구로다 나가마사 군대를 막았어요. 전진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경기도 땅을 못 밟아요. 정유재란 때는. 그냥 돌아서 다시 전라도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전라도가 가면서 한번 밟히고 내려오면서 또 밟히는 거예요. 전라도가 엄청 타격을 받아요.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9월 7일 날 직산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 열흘 만에 9월 16일 명량에서 이순신이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3척 가지고 133척과 맞서서 31척을 깨트린 해전이 명량해전입니다. 명량 영화도 좀 안타깝죠. 근데 김한민 감독이 내 얘기를 듣긴 들었어. 딱 하나 명량해전에서 좀 고마운 거는 철새 얘기가 안 나와요. 철새 얘기 아시죠?
그 노량 우수영 국민관광단지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 진도대교 건너기 직전에 우수영 명량해전 기념공원 해가지고 잘 해놨어요. 되게 예뻐요. 거기 맛있는 거 많아요. 거기 그 뭐 TV에 나오잖아요. 숭어 이렇게 뜰채로 숭어 잡아 그 거기입니다 바로. 하여튼 명량해전에 대해서 강의하려면 2시간이 필요합니다. 2시간짜리 강의하겠어요. 명량해전. 그래서 명량에서 그 일본의 큰 배, 이 정유재란하고 그 임진년 초기 해전하고 다른 게 임진년 초기에 300여 척이 깨지거든요. 일본 배가. 우리 배는 한 척도 안 깨지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반성을 잘해. 패전 원인 분석을 잘해. 그래서 이 정유재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력선이 바뀌어요. 초기에는 세키부네라는 관선. 여러분 그 시모노세키 하관인가요? 하관. 시모노세키. 세키 그 관자가 관선이 새끼예요. 새끼분해. 분해는 배선자입니다. 새끼분해라는 배가 주력선이었는데 이 정유재란 때는 크기가 잽이 안 돼. 우리 판옥선한테 안 되니까 우리도 큰 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닷개분해 안택선을 주력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명량해전 때는 그 명량 그 협수로가 너무 좁고 위험해서 아닷개분해 큰 배들은 다 바깥에 대기하고 새끼분해 133척이 들어왔다가 우리 조선의 13척이 길목을 막아서 전투를 해서 31척이 깨진 해전이 굉장히 규모가 작죠. 규모가 작은 해전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굉장히 있는 그러니까 일본 수군이 서해로 직진해서 한강까지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해전이 이제 명량해전인 거예요. 명량해전이 너무 드라마틱했죠. 160척 이상을 잃어버리고 2달 만에 이순신이 복귀해서 13척 가지고 133척하고 맞서서 이긴 해전이니까 이게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전공은요 10배, 100배로 뻥 튀기게 돼요 막. 응? 심지어는 당대에도 그랬어요. 당대에도. 선조임금이 뭐라 그랬냐. 야 의병장들이 보고한 대로만 그게 성과가 그게 다 있었으면 일본군은 우리나라 땅에 없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장해서 보고가 됐다는 거죠. 예. 자, 일본군이 정유재란 때도 불과 2달 만에 물러나서 남부 해안의 외성을 축조하고 장기 주둔하면서 소강 상태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무술년 1598년 8월 18일에 히데요시가 62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병사하면서 철군을 결정합니다. 철군해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해 봄에 꽃놀이 나갔다가 하나미라고 그러죠. 하나미. 사쿠라 폈을 때 봄 꽃놀이 나갔다가 이 야간에 이게 기온차가 심하니까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회복 못하고 폐렴으로 해가지고 이제 8월 18일 날 죽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문이 봄부터 났어요. 봄부터. 이순신이 보고한 내용도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실제 죽은 거는 8월 18일 날 죽었고 그래서 11월 말까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병력은 철군해라. 그래서 마지막 제일 안쪽에 마지막 남아 있었던 게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이 순천 외교성, 외교선은 이제 왜군들이 만들었던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끈 다리거든요. 이 들었다 놨다 하는 다리. 그래서 예교라고도 하고 이 똑같아. 예교성, 외교성 그렇게 순천 외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순천 외성에
그쪽 지역에 마지막 있었는데 고니 씨는 육로로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군이 어떻게 해코지할까 두려워서 바다로 탈출하기를 원했는데 그 바다를 탈출하는 걸 막은 부대가 이순신 진린 부대예요. 막았어요. 그래서 고니 씨가 마지막으로 남해 주변에 있었던 일본군들한테 구원을 요청해요. 구원을. 그래서 구원군이 다가오니까 이순신 부하들이 볼 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앞에는 고니 씨 부대, 뒤에는 구원군 포위되겠다. 그래서 고니 씨 부대를 포기하고 노량 지금 남해대교에 있는데 그쪽으로 구원 오는 함대를 맞아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노량해전. 그래서 규모가 제일 컸어요. 200척을 깨뜨렸어요. 200척. 그 200척을 깨뜨리면서 이순신이 진두지 앞에서 지휘하다가 직격탄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 전사입니다. 은둔이나 자살은 설입니다. 전사. 1598년 11월 18일, 19일 노량해전을 끝으로 일본군이 철수했다.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었다. 전쟁의 영향. 조선은 유일하게 조선 왕조가 지속이 돼요. 살림의 영향력이 더 강화돼요. 왜 그렇죠? 의병, 활약.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한 거예요. 이게 조선 성리학이 농업 친화적이에요. 농민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갔다. 조선 성리학이 만개했다. 의병 활약, 살림 주도, 중앙과 지방자치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의 특징이죠. 전쟁 후유증 극복 노력을 했다. 대동법을 시행하고 일본 침략에 따라서 수군을 강화하고 훈련도감, 조총 도입하고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명나라가 조선을 다시 만들어줬다는 대명의리론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명청 교체기에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했죠. 인조는 반정의 명분이 배명 외교를 했다.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했다. 친청했다. 그게 반정 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조반정에서는 친명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정권의 논리니까. 그래서 청나라 태종이 즉위식 하는데 사절들이 전부 다 절하는데 조선 사신 2명만 서 있었어.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청태종이 안 그래도 전쟁을 하고 싶었던 차에 잘 됐다. 잘 됐다. 너희들 한번 눌러주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기병을 앞세운 기동력에 패배했어요. 일본은 뭐 그냥 기병, 보병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압록강 건너고 일주일 만에 한성까지 왔어요. 그 속도전에. 그러니까 우리 파발 오는 속도. 청나라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전쟁의 피해가 막심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전쟁 끝나자마자 북벌론, 복수 설자, 복수하고 치욕을 씻자. 이런 북벌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유증 극복에 매진을 해서 18세기부터 17세기에 이제 농사가 안 돼요. 숙종 전반기는 완전히 막 굶어 죽고 이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18세기부터 이제 피어나기 시작해요. 숙종 후반기에 경제가 살아나고 영종조 시대에 완전히 부흥 시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18세기 국왕주도의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영종조 시대 부흥기로 이어진다. 조선은 이렇고요. 명나라는 명청 교체가 된다.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고 북경을 함락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병자호란. 오히려
17세기 후반에는 옹정제와 강희제와 같은 훌륭한 황제들이 이어서 나오면서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문화대국, 경제대국, 강국. 그래서 북벌을 얘기하던 조선이 18세기로 가면은 북벌에서 뭐로 바뀌죠? 북학으로 바뀌어요. 북학으로. 네, 북학으로. 청나라가 세계 1등인데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1615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601년에 세키가하라 전투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을 지지하는 서군과 가토 키요마사를 중심으로 한 동군. 원래는 동군이 열세였어요. 그런데 서군에 속했던 여러 장수들이 야, 이거 아니다, 이건. 그래서 동군에 붙었어. 이 배신이 일어났어, 배신이. 그래서 1615년, 1601년에 이미 끝났어요. 도쿠가 이에야스가 잡았어, 권력을. 그런데 막부를 건설하는데 1615년까지 엄청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리는 대가, 기다림의 대가, 도쿠가 이에야스죠. 국내 안정과 국제관계 재개 노력을 했다. 조선통신사, 회답겹 세안사가 1607년에 오고 우리가 1609년에 1608년인가요? 기후약조를 맺으면서 일본과 국교를 불과 10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재개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국제관계라는 게. 왜? 1607년, 8년, 9년 이 단계에서는 북방에 지금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게 오늘 내일 하니까 남쪽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본만이라도 좀 국교 재개해가지고 정상화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나자마자 10년도 안 돼서 국교가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본은 18세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안정과 문예부연기가 일어나고요. 나가사키 데지마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상관이 유지되면서 유럽과 교류가 지속되는, 우리랑은 다른 모습의 입니다. 전쟁의 영향, 전후 국복, 내정 개혁, 각국이 전국 안정과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각국의 국학 발전 시기. 18세기가 청나라도 건륭제, 옹정제 이런 사람 전성 시기, 우리나라 영종조 시대 전성 시기, 일본도 도쿠가와 시대의 문예부흥기가 18세기에 동양삼국이 이렇게 진행하고요. 조선은 중국과 일본 정권 교체기에 연이은 침략을 당했다. 도쿠가가 잡기 전에 도요토미한테 한 번 당했고, 명청 교체할 때 또 청나라로부터 엄청난 전쟁을 겪게 되는 그런 피해를 담았다. 오군영 체제가 발전했고요. 신분제도 붕괴 조짐이 보였다. 이거는 전쟁의 영향이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양반이 5%밖에 안 되는데 18세기, 19세기에 가면은 거꾸로 양반이 60%, 70%가 돼요. 피라미드형에서 역피라미드형이 되고, 역피라미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의 정치적 영향력은 강고하게 유지되었다. 동당정치가 이루어졌다. 영종조 시대 사회경제적 안정, 국왕주도의 정치가 안정이 되었다. 명청교체, 여진족의 급속한 한화가 이루어지고 중화문명의 전성기가 구가되게 된다. 19세기까지. 일본의 전후 안정기, 도쿠가와 막부의 집권력이 강화되고 일본화 단계를 거쳐서 일본 국학으로 만개되었다. 인쇄술, 가부키, 신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각국이 자체적인 안정과 발전을 추구한 시기까지 쭉 이어지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일본에게 임진왜란때 당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세계사적 흐름에 빨리 편승해가지고 우리도 산업화, 근대화를 이뤘어야 되는데 19세기에 세도 정치하고 대원군 정치에서 그 흐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꼭 대비해야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삼국은 자체 발전기, 모두 국학이 발전했던 시기다. 조선이 세계사적 흐름에 불발했다. 동성하는 것이 불발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관련해 가지고 연구자들이 꽤 있는데 변변한 한 권으로 임진왜란 전체를 볼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좀 쉽게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임진왜란 개설서가 없어요. 이 얘기를 올해 서울시에서 그 국제학술 심포지엄 하는데 제가 연구사 정리 발표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 먹을 때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평생 이제 뭐 짧은 시절 살아오면서 너무 이 군에 충성을 다하고 술 많이 먹으면 일이 될 줄 알고 술 많이 먹고 몸 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하고 싶은 공부도 또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노는데 힘을 쏟고 있어요. 제가 엄청 놀고 있어요. 제가 올해 골프를 50번 쳤어요. 매주 친 거죠. 매주. 하여튼 뭐 그 어린이 그 동요에도 나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그러고 있는데 임진왜란 개설서를 언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정치와 외교, 군사 전략의 최후의 수단이지만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 캐스팅 보트를 쥐어야 된다. 가장 빠른 길은 북한이 하고 있는 길이죠. 지금 우리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핵잠수함 얘기가 장족의 발전입니다. 핵 재처리 하는 기술만이라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전은 발생하면 진짜 안 돼요. 다 죽어요. 다 파괴돼요. 그렇지만 전쟁을 막을 방안이 있어야 된다. 억지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면 안 된다. 해군은 국력과 아주 그냥 같이 갑니다. 해군력은. 우리나라가 엄청 크면서 우리 해군력도 엄청 크고 있습니다. 오늘 임진왜란 전쟁의 원인과 배경, 경과, 그 다음에 이후의 영향까지 짧은 2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 질문을 안 하면 집에 못 가겠다 하시는 분은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벽하죠?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